한국은 전투 DNA를 타고난 민족입니다. 단 한 번 싸우면 끝장을 보려는 무서운 생존 본능이 있죠. 지난주 CNN 인터내셔널에서 방영된 특별 프로그램 전사의 땅 코리아에서 나온 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공개된 직후 스튜디오는 물론 전 세계 시청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한 생방송 토론 현장에서 벌어진 뜨거운 논쟁과 그 이면에 담긴 한국인의 전투 철학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은 한번 전투가 시작되면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건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철학이죠. 지난주 CNN 월드뉴스에서 방송된 특별 프로그램 전사의 민족, 코리아 생존의 기술에서 나온 이 한마디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유튜브에는 관련 클립이 빠르게 업로드되었고 SNS에는 해시태그 한국전사 DNA, 해시태그 전투민족, 해시태그 NC포트리스 등의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죠. 안녕하세요. 저는 CNN 국제부 동아시아 담당 특파원 소피아 해링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할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바로 그날 방송에서 생중계된 CNN 스튜디오 토론 현장의 뒷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한국인의 놀라운 전투 본능과 전략 철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토론은 서울 현지 시간 기준 오후 8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됐습니다. 제 옆엔 2명의 전문가가 자리했죠.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국제안보 전문가 사라 톰슨 교수, 그리고 중국 인민국방대학 전략연구소의 장웨이 소장. 토론의 시작은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왜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서도 완전히 흡수되지 않고 독자적인 문명과 국가를 유지해 올 수 있었을까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뜨거운 논쟁의 한복판에 들어선 겁니다. 먼저 입을 연 건 톰슨 교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지리적 거리나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독특한 군사 시스템을 발전시킨 나라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산성 문화죠. 그녀는 산성을 단순한 방어 구조물이 아닌 전체 주민이 전투에 동원되는 생존 시스템이라 표현했습니다. 한국의 산성은 단순한 성벽이 아닙니다. 거대한 전투 플랜입니다. 전 국민이 방어와 공격에 참여하며 모든 자원이 전쟁을 위한 구조로 짜여 있었어요. 하지만 장웨이 소장은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성은 중국에도 많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긴 만리장성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한국의 산성은 오히려 중국 방어 체계의 아류입니다. 그 구조도 기술도 중국에서 전파된 것이죠. 현장 분위기가 단번에 날카롭게 갈렸습니다. 하지만 톰슨 교수는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인 구조만 보고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의 산성은 중국의 성벽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죠. 바로 645년 안시성 전투입니다. 안시성. 이름은 짧지만 이 작은 산성이 펼쳐낸 전투는 군사 역사상 가장 극적인 승리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던 당나라는 20만 명에서 30만 명에 달하는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동북아를 관통하는 전략 요충지 안시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요새는 무려 60일 넘는 포위 공격을 버티며 끝내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톰슨 교수는 손짓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버텼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버텼는가,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승리했는가가 핵심입니다. 그녀는 한국 산성의 4가지 특징을 차례차례 설명했습니다. 첫째, 지형 활용의 극대화입니다. 안시성은 평지가 아닌 험준한 산세 위에 지어진 요새였습니다. 공격군 입장에서는 접근 자체가 고역이고 방어군 입장에서는 높은 지대에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퍼부을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졌습니다. 둘째, 장기전에 최적화된 내부 구조입니다. 성 내부에는 우물, 식량 저장고, 무기 제작소까지 모두 갖추어져 있었죠. 이는 단순한 성이 아니라 요새국가였습니다. 모든 주민이 전투에 기여했고 자급자족이 가능했습니다. 셋째, 공격과 방어를 겸비한 구조였습니다. 단순히 성 안에 틀어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에 성 밖으로 나가 기습 공격을 가하고 적의 허를 찌르며 심리전까지 유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넷째, 전 주민의 참여, 즉 총력전 체계입니다.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각자의 역할이 있었고 그 자체가 전시 체제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말하자면 한국의 산성은 단순한 방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전투 플랫폼이었단 말씀이시죠? 톰슨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 수많은 강대국 사이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장웨이 소장은 여전히 탐탁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교수님은 너무 한국의 전략을 미화하고 계십니다. 목숨의 경제성이라니 듣기엔 멋있지만 결국 열세국가의 방어 논리 아닙니까? 그리고 일당백, 그건 허구입니다. 전투란 그렇게 계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말을 잇습니다. 중국은 대륙 전체를 다스려온 제국입니다. 병력도 자원도 전략도 한국보다 수십 배 앞섰죠. 한국이 운 좋게 몇 번 이겼다고 해서 전략적 우위를 논하는 것은 과한 일반화입니다. 그 말에 다시 스튜디오가 술렁였고 나는 또 한 번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톰슨 교수님, 장 소장님 말씀처럼 한국의 승리는 단순한 운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교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살수대첩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612년 수나라 대군 30만 명이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고구려군의 병력은 1만 남짓. 전쟁의 양상은 절대적인 수적 열세였습니다. 그러나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은 놀라운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적을 일부러 깊숙이 끌어들인 뒤 퇴각하는 척하며 혼란을 유도한 다음 살수 근처에서 매복을 감행했습니다. 그 결과 30만 대군 중 단 2,700명만 살아 돌아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100대 1 이상의 전과 그야말로 일당백의 실현이었죠. 나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당시 한국의 전략은 철저하게 수치화된 생존 철학이었습니다. 적은 병력으로 최대한 많은 적을 제거해야 한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톰슨 교수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상대를 물리친다는 개념이 다릅니다. 물리친다는 건 단순히 밀어낸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제거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말을 끝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풀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의 역사가 아닙니다. 한 민족이 어떻게 생존을 위해 진화했는가, 그 생생한 기록이자 살아 숨쉬는 전략의 철학입니다. 스튜디오는 점점 더 팽팽한 긴장감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톰슨 교수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한국의 전쟁 전략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하나였다. 핵심은 숫자, 정확히 말하자면 숫자의 경제성입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항상 주변 강대국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인구 면에서, 병력 면에서, 자원 면에서 언제나 열세였죠. 특히 중국과 비교하면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명의 희생으로 가능한 한많은 적을 제거하는 전략을 고안해냈어요. 이것이 바로 목숨의 경제성 개념입니다. 장웨이 소장은 표정을 굳혔다. 교수님, 그건 결국 열세 국가가 만들어낸 일종의 미화된 자기 위안 아닙니까? 전쟁은 감정이 아니라 물자와 병력의 싸움입니다. 100대 1의 교환비라니 그건 환상이죠. 현실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자 톰슨 교수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물론 모든 전투에서 그런 비유를 실현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우 독특한 전략적 철학과 시스템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단지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수차례 실현되었죠. 그녀는 다시 살수대첩을 언급했다. 612년 수나라의 30만 대군이 고구려를 침공했을 때 고구려군은 을지문덕 장군의 지휘 아래 단일만의 병력으로 이들을 상대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다시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그 수적 열세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톰슨 교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손을 들어 전쟁 전략의 구체적인 전개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을지문덕은 먼저 심리전을 구사했습니다. 고구려군은 일부러 퇴각하는 듯한 전술로 수나라군을 깊숙한 내륙으로 유인했고 지치고 긴장을 푼 적을 살수 지역에서 기습했습니다. 특히 지형을 이용해 적군의 병참선을 끊고 좁은 협곡과 강가에서 매복을 감행했죠. 그녀의 설명이 이어졌다. 이런 전략은 단순히 싸우는 기술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계산된 철학이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30만 수나라 병력 중 단 2,700명만 살아 돌아갔습니다. 놀랍도록 정밀하게 설계된 일당백의 실현이었죠. 장웨이 소장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대신 다른 각도로 비판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런 전략은 결국 수세적인 전략 아닙니까? 야전을 피하고 산성에 틀어박혀서 방어에만 집중하는 전략. 그게 과연 적극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톰슨 교수는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다. 그건 큰 오해입니다. 한국의 전략은 단순한 방어가 아닌 조건을 따진 능동적 전투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야전을 피한 것이 아니라 불리한 조건의 야전을 회피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만 기습 공격으로 전세를 역전시켰죠. 그녀는 이어서 설명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이 적의 퇴각 시점입니다. 대부분의 군대는 적이 퇴각하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적이 퇴각할 때조차 끝까지 추격하여 최대한의 피해를 입히는 전략을 취했죠. 나는 눈을 크게 떴다. 퇴각하는 적까지 쫓았다고요? 톰슨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한국군은 한 명도 살려보내지 않는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 돌아간 적은 다시 침략자가 되어 돌아오니까요. 이건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라 재침략의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의 단어 하나를 꺼내 들었다. 한국어로 물리치다는 단어를 아십니까? 영어의 디피트는 상대를 이기고 밀어낸다는 의미죠. 하지만 한국어의 물리치다는 의미는 다릅니다. 상대를 완전히 제거하여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단어 하나에 그토록 깊은 철학이 담겨 있다니. 이건 단순한 언어적 차이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전략적 사고방식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한국의 군사 전략은 후속 공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으로 진화해왔던 겁니다. 장웨이 소장은 또다시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나는 이어서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전략이 반복적으로 성공했던 예가 또 있나요? 톰슨 교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다. 예,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귀주대첩입니다. 1019년 거란족이 1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했을 때 고려의 강감찬 장군은 절묘한 매복과 기습으로 거란군을 전멸시켰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또 하나의 전설적 사례는 이순신 장군의 노량해전입니다. 그는 마지막 전투에서 일본군의 퇴각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추격해 최대한 많은 일본군 전함을 격침시키는 전략을 선택했죠. 자신의 목숨까지 걸면서 말입니다. 나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이순신 장군. 전설로만 듣던 이름. 하지만 그 전략의 철학은 앞서 들었던 을지문덕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 다시는 침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실천했던 겁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나는 톰슨 교수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교수님, 이런 전쟁 전략은 과거 이야기일까요? 혹시 현대의 한국인 정신이나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녀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한국인의 빠른 대응, 끝까지 해낸다는 근성,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력은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건 단지 문화가 아니라 수천 년 생존의 역사에서 각인된 DNA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한국은 단순히 전쟁을 치른 민족이 아니라 전쟁을 전략으로 정복한 민족이구나. 토론은 끝났지만 그날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던 한국인의 전쟁 철학 그리고 그 생존의 본능은 내 머릿속에서 좀처럼 떠나지 않았다.
다음 이야기는 그 정신이 무기로 구현된 순간, 즉 한국의 활과 화약무기 기술로 이어집니다. 토론이 깊어지자 스튜디오는 더욱 진지하고 무거운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한국인의 전투 철학이 수적 열세를 극복해온 전략임을 듣고 나니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기로 구현된 순간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활이나 화약, 무기 같은 기술적 전환 말입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사라 톰슨 교수는 잠시 고개를 숙였고 이어서 조용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네,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한국인이 전투민족으로 각성하게 된 데에는 단순히 지형이나 전략만이 아니라 무기 기술의 혁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활의 혁신이자 발전이었고 이후 화약 무기로의 이행이었죠. 즉 단지 병력이 많지 않은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적은 수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도구와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집중했습니다. 한국의 활이라 그건 제가 아는 권총이나 대포 같은 기술은 아니었지만 교수의 설명이 이어지자 점점 그 의미가 선명해졌습니다. 먼저 활을 보죠. 한국의 활, 흔히 각궁이라고 불리는 이 도구는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면서도 강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대나무, 동물의 뿔, 힘줄, 나무가 복합적으로 사용되어 부드러움과 강함을 동시에 갖추었지요. 이 유연성 덕분에 궁수는 빠르게 활을 당기고 놓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화살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숙련된 궁수라면 1분에 10발 이상을 쏠 수 있었다는 기록도 있죠. 저는 노트를 꺼내 메모했습니다. 1분에 10발이라 그건 당시 기준으로는 정말 압도적인 속도입니다. 톰슨 교수는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속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유연하면서도 강한 활이 만들어지면서 한국군은 적은 수로 많은 적을 상대한다는 전략적 이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수적 열세인 상황에서 활의 연사력과 정확성은 효율적 피해를 극대화하는 무기였어요. 그 순간 저는 스크린에 비춰진 고대 한국 궁수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산 정상의 성곽 위에서 혹은 험준한 산새 틈새에서 활을 연달아 쏘아대는 모습. 지금의 전투 영화에서도 보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톰슨 교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활의 시대가 지나고 화약 무기가 등장하면서 한국은 다시 한번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화약 무기 도입 시기가 중국이나 서양에 비해 늦었을지 몰라도 한국은 그 시기를 기회로 삼아 적은 수로 최대의 화력을 내기 위한 시스템으로 무기를 개조하고 개선했습니다. 제 옆에 앉은 중국 인민국방대학 전략연구소의 장 웨이 소장이 또 한 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16세기 이후 서양의 화약 무기 기술이 동아시아를 앞섰던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최고의 화력을 자랑했다는 것은 과장 아닙니까?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장 소장님, 장기적으로 보면 서양이 앞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16세기에서 17세기 초반까지 한국의 화약, 무기 기술은 동아시아 최고 수준에 있었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곤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습니다. 예컨대 조선시대의 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사용한 천자총통이라는 대형 화포는 당시 일본군이 사용하던 조총의 사거리 100에서 200m를 훨씬 뛰어넘어 1000m 이상을 겨냥할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거리를 생각해 보세요. 조총이 겨우 적에게 다가갈 수 있는 범위에 들어왔을 때 한국군의 화포는 이미 적을 타격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뜻이죠.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곤 질문했습니다. 그럼 조총과 비교했을 때 화포 하나로 적선을 격침할 수 있었던 거군요. 톰슨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조총은 개인이 하나씩 쏘았지만 천자총통은 대형 화포로 적선 하나를 한 발로 격침시킬 수 있었어요. 또한 조총보다 재장전도 빨랐고 정확성도 높았으며 무엇보다 지형과 해상작전 맥락에 맞춰 설계된 무기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장 웨이 소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스튜디오에서 나눈 대화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활, 한국의 화약 무기. 이 흐름은 단순한 무기 변화가 아니라 전략 변화의 반영이었습니다.
즉 수적 열세 기술적 우세로 이어지는 생존사의 맥락이 분명했습니다. 톰슨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전투 전략이 발전해온 흐름을 보면 명확합니다. 첫 단계는 활을 통해 많이 쏘는 기술이었고, 둘째는 화약 무기를 통해 한 번에 크게 쏘는 기술이었어요. 이 둘이 합쳐져 일당백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즉, 적은 수로도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게 설계된 생존 시스템이었죠.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런 무기와 전략의 결합이 현대 한국인의 정신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톰슨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빨리빨리 문화,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근성, 경쟁에서 포기하지 않는 태도. 이런 것들은 모두 수천 년 생존사에서 각인된 정신의 연장선입니다. 무기는 사라져도 전략과 철학은 남았고, 그 철학은 오늘의 한국인 정신 속에 살아 숨쉬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이야기의 초반 교수와 장 소장이 토론한 한국의 산성, 전략, 무기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단순한 과거의 군사 사건이 아니라 한 민족의 정체성과 생존 철학이었음을, 그리고 그 철학은 지금도 한국인의 행동 양식, 문화, 기업, 스포츠 전 분야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방송 종료 직전 스튜디오 조명이 꺼지고 크레딧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전투민족 한국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카메라가 꺼지고 조명이 사라진 스튜디오. 모든 장비가 철수되고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남아있던 그 순간 나는 한동안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내 눈앞에서 벌어졌던 2시간의 생방송 토론. 사라 톰슨 교수와 장웨이 소장의 날카롭고도 진중한 대화 속에는 단순한 역사 지식이나 정치적 논리 그 이상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민족의 기억, 생존의 철학, 그리고 오늘의 한국을 만든 정신적 뿌리였다. 돌이켜보면 나는 한국을 단지 한반도의 작은 국가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첨단 IT 기술과 스마트폰과 반도체 강국. 하지만 그 이면에 깃든 역사적 집단 트라우마와 전투적 기억의 계승, 그리고 그것을 전략으로 승화한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그날 알게 되었다. 사라 톰슨 교수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다. 한국은 전쟁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전쟁을 다룰 줄 아는 생존자였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잊지 않았고 그것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으로 바꾸는 데 능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 지금까지 독자적인 문명과 주권을 유지해온 이유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한국의 또 다른 전투를 떠올렸다. 바로 스포츠 경기, 특히 양궁이었다. 올림픽에서 한국 양궁팀이 보여준 압도적인 실력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빠른 사격, 강한 집중력, 놀라운 정확도. 도대체 어떻게 한 나라가 이렇게 꾸준히 세계 최정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 나는 톰슨 교수에게 그 의문을 던졌고 그녀는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직 과학적으로 100%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인의 활 문화가 유전적 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그녀의 설명은 이랬다. 수백 년 동안 활을 다루던 민족은 생존에 유리한 특성을 유전적으로 더 많이 남기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컨대 좋은 시력, 정교한 근육 제어, 빠른 반응 속도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남아 자손을 남기고 그것이 세대를 거쳐 유전자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다. 그렇다면 지금의 한국 양궁 금메달은 단순한 훈련의 결과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 아닌가? 현대 한국인의 정밀한 동작, 끝없는 반복 훈련, 실수 없는 집중력.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수천 년 누적된 전쟁의 기억이 DNA로 각인된 결과일 수도 있다니. 그 순간 나는 스튜디오 벽면에 붙은 코리아 로고를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다. 이 나라는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전투의 유산을 안고 살아가는 민족이구나. 장웨이 소장은 끝까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한국의 전략은 결국 수세적이고 방어적일 뿐이라 말했지만 그의 말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왜냐하면 톰슨 교수가 제시한 수많은 사례, 살수대첩, 귀주대첩,
안시성 전투, 노량해전, 그리고 천자총통의 기술까지. 이 모든 것이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단 한 번도 침략국이었던 적은 없지만 수많은 침략을 이겨내며 생존을 전략화한 나라였다. 그리고 그 전략은 그저 무기나 병력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하나의 전투 단위로 움직이는 총력전의 민족성이 뿌리 깊이 새겨진 결과였다. 스튜디오 밖을 나서는 내내 머릿속엔 한 단어가 맴돌았다. 물리친다. 이 단어는 단순한 퇴각시킨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톰슨 교수의 말처럼 완전히 없애서 다시는 침략할 수 없게 만든다는 의미. 그 말은 한국인의 삶, 사고방식, 대인관계, 비즈니스, 그리고 국가 정체계까지도 깊게 배어 있었다. 이들은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려는 게 아니다. 한번 승부가 붙으면 끝장을 본다. 그게 이긴다는 것이다. 이제 나는 깨달았다. 왜 한국인들이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지, 왜 그렇게 빠르고 치밀하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왜 위기에서 강해지는지. 그건 단순한 근성이나 민족성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에겐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생존의 공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공식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실패를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실패는 더 강한 전략을 만드는 디딤돌이었다. 실제로 최영 장군이 이끈 운주 전투의 실패도 한국사에서는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있다. 그 실패는 이후 조선 후기의 전략 재정비와 조직 개편으로 이어졌고 결국 임진왜란에서의 승리로 이어지는 기반이 되었다. 그날 밤 나는 호텔방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다. 한국의 전투 철학과 생존 전략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다. 내 손은 멈추지 않았고 내 머릿속은 하나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다. 한국은 전투민족이다. 하지만 단순히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다. 그들은 싸움을 전략으로 만들었고 생존을 과학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가장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낸 민족이 되었고 그 유산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다. 이제 나는 여러분께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근면하고 성실한 민족이라고요? 아니면 케이팝과 드라마로 세계를 매료시킨 문화 강국이라고요? 오늘 제가 전한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준비가 되었을 겁니다. 한국은 과거부터 오늘까지 단 한순간도 평범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수없이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틈을 파고들어 전쟁을 전략으로, 전략을 문화로, 문화를 힘으로 만든 민족이었습니다. 만약 다시 전쟁이 벌어진다면 나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가장 두려운 상대는 침략을 받아본 자가 아니라 그 침략을 끝까지 막아낸 자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한국이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인이 왜 전투민족으로 불리는지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 마음 따뜻하고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감동 소식이었습니다.